내가 니네 집 머슴이냐? 니네 집안일은 네가 알아서 해. 친정 부모님 이사를 도와달라는 말에 남편이 던진 비수 같은 말입니다. 자기를 아들처럼 이뻐해준 장인 장모를 노인네 취급하며 비웃던 그 사람. 하지만 딱 한 달 뒤 전세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시어머니가 응급수술로 쓰러진 날 저는 남편에게 똑같이 돌려줬습니다. 내가 니네 집 식모야. 니네 엄마니까 네가 알아서 해. 비굴하게 무릎 꿇고 오열하는 남편, 시원하게 복수해준 똑똑한 아내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요란한 알람 소리에 눈을 번쩍 떴습니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욱신거렸죠. 벽시계를 보니 아침 7시를 막 지나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는 남편이 세상 모르고 코를 골며 단잠에 빠져 있었어요. 여보, 일어나. 5분만 더 잘게. 오늘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식재료 들어오는 날이잖아. 알았어. 일어난다고. 남편은 미간을 찌푸리며 이불을 걷어차고는 반대쪽으로 돌아 누웠습니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풍경에 저는 체념한 듯 짧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새 살배기 아들 준이의 아침밥을 챙기는 것입니다. 멸치 육수를 내서 계란국을 끓이고 조그만 식판에 밥과 반찬을 담아냅니다. 준이야, 일어나 맘마 먹자. 엄마랑 빨리 치카치카 할까? 잠투정을 부리는 아이를 어르고 달래서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는 건 온전히 제 몫입니다. 그 사이 남편은 느릿느릿 화장실로 들어가 씻고 나와서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휴, 피곤해 죽겠네. 당신 피곤한 건 아는데 얼른 옷 입고 가게 나갈 준비해. 알았어. 재촉 좀 하지 마. 남편도 늦은 밤까지 치킨집에서 일하느라 고생한다는 건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집안일과 육아는 무조건 아내의 몫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우리 부부는 서울 외곽의 신도시에서 작은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땀 흘려 일하는 동업자라지만 실상은 제가 주방 보조부터 매니저 역할까지 다 맡고 있습니다. 아침에 가게 문을 열자마자 전날 쓴 집기들을 닦고 신선한 닭을 염지하는 것도 제 일이죠. 여보, 튀김가루 재고 얼마나 남았어? 창고에 2포대 남았을걸. 당신이 가서 확인해봐. 남편은 튀김기 앞에서 닭을 튀기는 것 외에 다른 일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물론 뜨거운 기름 앞에서 하루 종일 서 있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묵히 제 몫의 일들을 해내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것이죠. 오후 장사가 시작되고 배달 주문 알림음이 울리기 시작하면 식사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포장 용기를 접고 치킨물을 담으며 쉴 새 없이 몸을 움직여야 하죠. 저녁 7시가 넘어가면 근처에 사시는 친정엄마가 오셔서 준이를 데려가 주십니다. 엄마, 미안해. 오늘도 단체 주문이 있어서 일찍 못 들어갈 것 같아. 미안할 게 뭐 있니? 내 새끼 내가 보는 건데. 엄마 무릎도 안 좋으신데 무리하지 마시고 준이 텔레비전 보여주면서 좀 쉬어. 괜찮다니까 참. 어서 장사나 해. 친정엄마의 굽은 등을 볼 때마다 제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파옵니다. 최근 제 머릿속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고민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친정 부모님의 이사 문제입니다. 부모님은 30년 넘게 살아오신 낡은 빌라를 떠나 근처 임대 아파트로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새 집으로 가시는 건 기쁜 일이지만 문제는 두 분의 건강 상태입니다.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허리 디스크를 심하게 앓고 계셔서 무거운 짐을 전혀 들지 못하십니다. 엄마 역시 무릎 연골이 다 닳아서 평지 걷는 것조차
버거워하시는 상황이죠. 며칠 전 엄마와 했던 전화 통화가 자꾸만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수진아, 이삿짐 센터 예약은 했어. 포장 이사로 한 거 맞지? 아니, 반포장으로 했어. 포장으로 하려니까 돈이 배로 들더라. 엄마 무릎도 안 좋은데 어떻게 그 많은 짐을 다 싸고 풀어. 내가 돈 보태줄 테니까 그냥 포장 이사로 해. 됐어. 너희 부부도 장사해서 대출금 갚으랴 주니 키우랴 빠듯한 거 아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천천히 쉬엄쉬엄 하면 돼. 그때 전화를 끊고 주방 구석에 쪼그려 앉아 남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치킨집을 처음 오픈할 때 부모님은 보증금에 보태라고 2천만 원을 선뜻 내어주셨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당 주방에서 일하시며 억척스럽게 모은 피 같은 돈이었죠. 명절마다 저희 부부에게 몰래 용돈까지 쥐어주시며 항상 사위기를 살려주려 애쓰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이 30년 만에 하시는 이사인데 짐 하나 편하게 못 맡기신다니 속이 상했습니다. 밤 11시 간판 불을 끄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발바닥이 퉁퉁 부어올라 감각조차 무뎌진 느낌이었죠. 하지만 퇴근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싱크대에 쌓인 젖병을 열탕 소독하고 거실에 널브러진 장난감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샤워를 먼저 마친 남편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시원한 맥주를 마시며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어요. 아, 오늘 하루도 하얗게 불태웠네. 맥주 한잔 하니까 살 것 같다. 남편의 여유로운 모습에 묘한 억울함이 밀려왔지만 저는 애써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지금은 부부싸움을 할 때가 아니라 부탁을 해야 할 때니까요. 저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벅벅 닫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여보, 텔레비전 소리 좀 줄여봐. 왜? 무슨 할 말 있어? 남편은 힐끗 저를 쳐다보며 리모컨으로 볼륨을 줄였습니다. 저는 식탁 의자를 빼고 앉아 마른 침을 한번 꿀꺽 삼켰습니다. 저기 여보, 이번 주 일요일 말이야. 일요일? 왜? 주말이라 주문 엄청 밀리는 날이잖아. 그날 우리 엄마 아빠 이사하시는 날이잖아. 아, 맞다. 벌써 이번 주 일요일이야? 응. 그래서 말인데. 저는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을 꽉 쥐며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돈 아끼신다고 포장이사 말고 반포장으로 부르셨대. 장모님 억척스러우신 건 알아줘야 해. 우리한테 손 안 벌리시려고 그러는 거잖아. 아빠 허리도 안 좋으시고 엄마도 무릎 아프시니까 짐 나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남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남편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이사 날 하루만 가게 쉬고 친정 좀 도와주자. 제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텅 빈 거실 안을 조용히 울렸습니다. 사위로서 그리고 부부로서 당연히 함께 나서줄 거라는 한 줄기 희망을 품고 있었죠. 저는 남편의 입술이 열리기만을 숨죽인 채 쳐다보았습니다. 제 부탁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의 입술이 비틀렸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어이없는 농담이라도 들은 듯한 표정이었죠. 뭐라고? 이번 주 일요일 하루만 가게 문 닫고 우리 엄마 아빠 이사 좀 도와주자고. 아니, 왜 내가 가야 되는데? 남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이사를 왜 내가 해? 여보, 아빠 허리 안 좋으신 거 알잖아. 이삿짐 센터 맡기면 되잖아. 반포장이라 큰 짐 말고는 직접 다 싸고 풀어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돈 좀 더 주고 포장이사 부르시라니까 왜 사서 고생을 하시냐고. 우리한테 손 안 벌리시려고 돈 아끼시는 거잖아. 그럼 당신이 가서 도와드리면 되겠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은 안 가겠다는 거야?
내가 거길 왜 가냐고. 우리 부모님 이사잖아. 내가 니네 집 머슴이냐?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머슴이라는 두 글자가 날카로운 비수처럼 제 가슴에 푹 꽂혔죠. 숨이 턱 막히고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부터 저희 부모님이 남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친정엄마는 사위가 온다고 하면 시장을 세 바퀴나 돌며 가장 좋은 고기를 사다가 찜을 하셨습니다. 밤새 핏물을 빼고 정성껏 고아낸 고기를 항상 사위 밥그릇에 제일 먼저 올려주셨죠. 명절 때마다 사위 주머니 든든해야 기죽지 않는다며 남몰래 빳빳한 현금을 찔러 넣어주신 것도 저희 친정 부모님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부부가 이 치킨집을 처음 시작할 때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당신 우리 가게 오픈할 때 우리 엄마 아빠가 보증금 2천만 원 보태주신 거 잊었어? 아, 또 그 소리. 그 돈 엄마 아빠가 평생 식당 주방에서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피 같은 돈이었어. 누가 잊었대? 근데 어떻게 우리 부모님 이사 돕는 걸 머슴 일이라고 표현해. 말이 그렇다는 거지. 남편은 귀찮다는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래도 우리 부모님인데 사위로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니네 집안일은 니니가 알아서 해.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는 장사해야 돼. 여보,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그날 주말이라 나 혼자 바빠 죽을 테니까 당신은 알아서 친정 가든가 해. 남편은 차갑게 쏘아붙이고는 쾅 소리가 나게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굳게 닫힌 방문을 바라보며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끝내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켜야만 했죠. 결국 일요일 아침 저는 혼자 낡은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안은 발 디딜 틈 없이 낡은 박스와 포대 자루들로 가득 차 있었죠. 30년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장판과 벽지를 뜯어낼 때마다 부모님의 주름진 얼굴이 겹쳐 보여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수진아, 넌 주말이라 장사하느라 바쁜데 왜 왔어? 이사하는데 당연히 와야지. 친정엄마는 이마에 맺힌 땀을 수건으로 훔치며 저를 반기셨습니다. 아버지는 두꺼운 복대까지 차고 무거운 책꽂이를 힘겹게 밀고 계셨어요. 아빠, 그거 나. 내가 할게. 괜찮다. 우리 사위는 혼자 장사하느라 고생이 많네. 아빠의 그 한마디에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장사가 바빠서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다고 거짓말을 둘러댔거든요. 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미친 듯이 짐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묵은 먼지들이 코를 찌르고 입에서는 단내가 났습니다. 버려야 할 낡은 가구들을 좁은 계단으로 끌어내리고 무거운 그릇 박스들을 쉴 새 없이 날랐죠. 계단을 오르내리던 중이었습니다. 양손에 무거운 책장 서랍을 들고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시멘트 벽에 손목을 심하게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아야! 손목에서 찌릿한 통증이 팔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순간 눈앞이 하얘질 정도로 큰 고통이었죠. 수진아, 괜찮니? 엄마가 들고 있던 짐을 내팽개치고 놀라서 달려오셨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살짝 부딪혔어.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아픈 티를 숨기고 애써 웃어 보였지만 손목은 살짝 부어 올랐습니다. 새 집으로 짐을 다 옮기고 대충 정리를 끝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온몸은 먼지투성이에 파김치가 되어 있었죠. 욱신거리는 손목을 부여잡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오니 이미 밤 9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싸주신 반찬통을 냉장고에 쑤셔넣고 부랴부랴 아이를 씻기고 밥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곧장 가게로 뛰어나가
마감 청소를 도와야만 했죠.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자 튀김기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던 남편이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왜 이제 와? 정리가 생각보다 늦게 끝났어. 오늘 저녁 주문 밀려서 나 혼자 닭 튀기느라 미치는 줄 알았어. 장모님 이사는 무사히 잘하셨냐고 물어보는 게 먼저 아니야? 당신이 갔으니까 알아서 잘 끝냈겠지. 빨리 쓰레기부터 버리고 바닥 물 청소나 해. 남편은 제 퉁퉁 부은 손목이나 먼지를 뒤집어 쓴 옷차림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혼자 바빴다는 사실에만 짜증을 내며 앞치마를 벗어 던졌죠. 기름때가 잔뜩 낀 미끄러운 바닥을 닦으며 저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걸레를 쥐어짤 때마다 부어오른 손목이 끊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제 마음을 더 아프게 찌르는 것은 남편의 차가운 태도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으면서도 철저하게 남보다 못한 사람이 되어버린 남편. 치킨집 마감을 끝내고 집에 돌아와 아이를 재운 새벽 1시. 모든 불이 꺼진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파스를 붙인 제 손목을 쓸어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편이 내뱉었던 잔인한 말이 계속해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내가 니네 집 머슴이냐? 가슴 한구석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처럼 시리고 허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서운함과 모멸감이 뒤섞인 차가운 감정들이 제 안에서 단단한 돌덩이처럼 굳어가는 것을 느꼈죠. 저는 캄캄한 거실 창밖을 응시하며 속으로 조용히 을조렸습니다. 좋아. 기억해둘게. 친정 부모님의 이삿날로부터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멘트 벽에 부딪혀 퉁퉁 부어올랐던 제 손목의 부기는 서서히 가라앉았죠. 하지만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궂은 날이면 여전히 뼛속까지 시큰거리는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손목이 아플 때마다 그날 밤 남편이 내뱉었던 잔인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어요. 내가 니네 집 머슴이냐? 그 말은 제 가슴 한가운데에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깊고 선명한 흉터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겉으로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묵묵히 버텼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에 일어나 아이의 계란국을 끓였고 졸린 눈을 비비며 가게에 나가 닭을 염지했죠. 남편은 제가 그날의 상처를 훌훌 털어버린 줄 아는 눈치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모진 말을 쏟아냈는지조차 까맣게 잊어버린 듯 평온하고 뻔뻔한 얼굴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닭에 튀김옷을 입히느라 정신이 없는데 앞치마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밀가루가 잔뜩 묻은 손을 대충 털어내고 액정을 확인해 보니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수진아, 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올해 63이신 시어머니는 3년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줄곧 혼자 지내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무뚝뚝한 외아들이라 살가운 안부 전화 한 통 먼저 거는 법이 없었죠. 그래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반찬을 해다 나르고 병원에 모시고 가는 건 오롯이 며느리인 제 몫이었습니다. 어머님,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어디 편찮으신 데라도 있으신 거예요? 내가 며칠 전부터 명치 끝이 찢어질 것처럼 아파서 동네 의원에 갔잖니. 거기서 당장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글쎄 담낭에 커다란 돌이 생겼단다. 네, 담낭 결석이라는데 돌이 너무 커서 당장 내일 모레 수술을 해야 한다지 뭐냐. 아이고, 이를 어째요. 시어머니는 수술이라는 무서운 단어에 덜컥 겁이 나셨는지 훌쩍거리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혼자 계신 시어머니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건 저도 눈치채고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수술 소식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저는 놀란 마음을 다잡고 황급히 시어머니를 진정시켜 드린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후 주방 구석에서 이어진 남편과 시어머니의 통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갑자기 수술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알았어. 알았으니까 너무 울지 말고 기다려. 통화를 끝낸 남편의 표정은 잔뜩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기름이 묻은 손을 닦으며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어머님 당장 내일 모레 수술이시라며. 돌이 너무 커서 개복을 할 수도 있대. 연세도 있으신데 큰일이네. 남편은 골치가 아프다는 듯 미간을 짚으며 거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빤히 바라보며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입을 열었죠. 수진아, 내일 엄마 수술인데 네가 병원 좀 가줘야 할 것 같아. 뭐라고? 네가 아침 일찍 준이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병원 가서 엄마 수속 좀 밟아. 수술 끝나면 회복실에서 간병도 좀 하고. 남편의 입에서는 그 어떤 미안함이나 조심스러움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부하 직원에게 당연한 업무 지시를 내리듯 며느리인 제가 시어머니 병수발을 드는 것이 세상에 정해진 이치라는 태도였죠. 나더러 혼자 병원에 가라고? 그럼 어떡해. 나가게 혼자 못 비우잖아. 평일이라도 하루 문 닫으면 매출이 7, 80만 원이 훌쩍 날아가는데. 그럼 장사를 접고 나보고 가란 소리야?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제 가슴속 깊은 곳에 꾹꾹 눌러 담아두었던 차가운 분노가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친정 부모님 이사 때 제게 쏘아붙이던 남편의 그 서늘하고 경멸 어린 눈빛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죠. 저는 더 이상 당황하거나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차갑게 얼어붙는 것처럼 지독하게 냉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부모의 아픔은 철저하게 외면하면서 자기 부모의 아픔 앞에서는 한없이 뻔뻔해지는 이기적인 남자. 저는 남편의 두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아주 차분하고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니네 집 식모냐? 알아서 해. 제 입에서 나온 서늘한 한마디에 가게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남편은 방금 자신이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커다랗게 떴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며 하얗게 질려버렸죠.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내 말 못 들었어? 나보고 식모 노릇하라고 하지 말고 알아서 하라고. 남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너 미쳤어? 우리 엄마가 지금 큰 수술을 한다잖아. 근데 거기다 대고 식모? 당신이 며느리로서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막말을 해? 남편은 금방이라도 주먹을 쥐고 펄쩍 뛸 것처럼 언성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 자리에 꼿꼿하게 서서 남편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 남편이 제 심장에 푹 꽂아 넣었던 그 날카로운 비수를 그대로 뽑아 남편의 가슴에 되돌려 주었습니다. 한 달 전에 당신이 나한테 했던 말 그대로야. 뭐라고? 우리 아빠 허리 아프고 엄마 무릎 아파서 이사 좀 도와달라고 했을 때 당신이 뭐라고 했어? 내가 니네 집 머슴이냐고 했잖아. 당신네 집안일은 당신네가 알아서 하라며. 남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할 말을 잃은 듯 떡 벌어진 입에서는 아무런 변명도 나오지 않았죠. 그의 멍청한 표정을 보며 저는 쐐기를 박듯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도 아픈 몸 이끌고 이사하셨어. 그때 나는 당신한테 머슴소리 들으면서
혼자 가서 그 무거운 짐 다 날랐어. 내 부모는 짐꾼 취급하면서 이제 와서 나보고 당신 어머니 식모 노릇을 하라고? 착각하지 마. 당신네 집안일은 당신이 알아서 해. 저는 들고 있던 치킨 집게를 스테인리스 조리대 위에 탕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돌처럼 굳어버린 남편을 뒤로 한 채 묵묵히 제 몫에 닭을 튀기기 위해 몸을 돌렸습니다. 가슴속에 시커멓게 맺혀있던 응어리가 씻겨 내려가는 듯한 강렬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이 한 달 전에 뱉었던 머슴이라는 단어가 식모가 되어 날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모양입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그때랑 이건 다르잖아. 엄마가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한다는데 어떻게 말을 그따위로 해? 남편은 삿대질까지 해가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남편의 시선을 똑바로 맞받아쳤습니다. 뭐가 달라? 우리 엄마 아빠도 아픈 몸으로 이사하는데 당신은 머슴 소리부터 꺼냈어. 허리 디스크에 무릎 연골 다 다른 노인네들이 집 나르는 건 안 불쌍하고 당신 어머니 수술하는 것만 가슴 미어지게 아파? 대체 뭐가 다른데? 제 단호한 목소리에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뻐끔거렸습니다. 그래도 수술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간병인 쓸 시간도 없고 나 혼자 가게 문 닫으면 평일 매출 7, 80만 원이 그냥 날아가는데 끝까지 돈 타령을 하는 남편의 모습에 헛웃음이 다 나왔죠. 그러게 진작에 좀 잘하지 그랬어. 나는 당신네 집 식모가 아니니까 병원 갈 생각 없어. 매출이 아까우면 당신이 알아서 간병인을 구하든 문을 닫고 가든 둘 중 하나 선택해.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방을 나왔습니다. 결국 남편은 씩씩거리며 셔터문에 가족 병환으로 인한 임시 휴업이라는 종이를 써붙여야만 했죠.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혼자 병원으로 떠났습니다. 수술 당일이니 보호자가 반드시 곁에 있어야 했으니까요. 저는 평소처럼 준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오후 늦게 홀로 가게로 출근했습니다. 어차피 하루 종일 문을 닫으면 단골 손님마저 끊길까봐 저녁 장사만이라도 열기로 한 것입니다. 가게 문을 열고 불을 켜면서 속으로 한 가지 원칙을 단단히 세웠습니다. 내 몫의 일은 철저히 하되 남편 몫까지 떠안아서 고생하지는 않겠다는 원칙이었죠. 오후 내내 남편에게서 불이 나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 나 진짜 미치겠다. 이번 수속줄은 왜 이렇게 길고 보호자가 서명할 서류는 또 왜 이렇게 많아? 의사 선생님 면담도 해야 하는데 혼자 있으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 당신 잠깐이라도 와서 얼굴만 비추면 안 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에는 짙은 피로와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장사고 뭐고 팽개치고 당장 병원으로 달려갔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무감각해진 마음으로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나 지금 저녁 장사 준비하느라 바빠. 당신 어머니 수술인데 아들인 당신이 당연히 챙겨야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해. 저는 남편의 앓는 소리를 단칼에 잘라내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녁 6시가 넘어가자 배달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혼자 주방에 서서 닭을 염지하고 포장 용기를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담당하던 튀김기 앞은 텅 비어 있었지만 굳이 제가 나서서 기름통을 예열하지는 않았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만큼만 주문을 받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배달 앱을 닫아버렸죠. 밤 9시가 훌쩍 넘어서야 남편이 파김치가 되어 가게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지만 마취에서 깬 시어머니가 아프다고 앓는 통에 회복실에서 꼼짝도 못했다고 하더군요.
아,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하루 종일 물 한 모금 못 마셨네. 남편은 퀭한 눈으로 주방에 들어서자마자 쌓여있는 주문 전표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당신 혼자 있으면서 닭 안 튀기고 뭐 했어? 튀김은 당신 담당이잖아. 나는 내 담당인 재료 준비랑 포장만 한 거야. 당신 참 진짜 독하다. 남편은 투덜거리며 허겁지겁 앞치마를 두르고 튀김기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친 남편의 집중력은 바닥을 치고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매운 양념치킨을 시킨 단골 손님에게 엉뚱하게 간장치킨을 배달해버린 겁니다. 사장님, 저 매운 양념 시켰는데 왜 간장치킨이 왔어요? 애들 먹을 것도 아니고 제가 먹을 건데 당장 환불해 주세요. 수화기 너머로 손님의 날카로운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땀을 뻘뻘 흘리며 허리를 굽신거렸죠. 아이고,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 착각을 했습니다. 당장 새로 튀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평소 같았으면 제가 얼른 전화를 빼앗아 들고 애교 있게 사과하며 상황을 무마했을 겁니다. 배달 기사님을 다시 부르고 서비스로 치즈볼이라도 튀겨서 포장하는 것도 제 몫이었겠죠. 하지만 저는 싱크대 앞에 서서 무썰기만 계속할 뿐 남편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실수한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니까요. 남편은 허둥지둥 간장치킨을 폐기하고 다시 매운 양념치킨을 튀기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기름이 사방으로 튀고 양념이 옷에 묻어도 닦아낼 정신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여보, 배달 기사님 좀 다시 불러줘. 당신 폰으로 직접 불러. 나 지금 바빠. 남편은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지만 제 단호한 태도에 결국 씩씩거리며 직접 배달 앱을 조작해야만 했습니다. 낮에는 병원에서 시어머니 간병에 시달리고 밤에는 가게에 나와 쏟아지는 주문과 배달 사고를 수습하는 일장. 고작 이틀 만에 남편의 얼굴은 반쪽이 되었습니다. 다크서클은 턱 밑까지 내려왔고 입술은 바싹 타들어가 있었죠. 새벽에 마감 청소를 할 때쯤이면 남편은 거의 탈진 상태가 되어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나 진짜 코피 날 것 같아. 이렇게는 못 살아. 남편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넋두리를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걸레를 빨아 널며 속으로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아직 멀었어. 당신이 나한테 주었던 상처에 비하면 이 정도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저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남편의 뒷모습을 서늘한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남편이 병원과 치킨집을 오가며 이중생활을 한 지도 어느덧 3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의 몰골은 차마 눈뜨고 봐주기 힘들 정도로 처참하게 망가져 있었죠. 머리에는 기름기가 잔뜩 끼어 떡이 져 있었고 옷에서는 찌든 튀김기름 냄새와 병원의 소독약 냄새가 역겹게 뒤섞여 났습니다.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와 있었고 입술은 바싹 타들어가 피가 맺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처량한 모습을 보면서도 단 한 줌의 동정심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한가한 오후 무렵이었습니다. 배달 전표를 정리하며 저녁 장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 앞치마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액정에 뜬 발신자를 확인해 보니 입원해 계신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오냐, 수진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수술 직후라 그런지 평소보다 한결 기운이 빠져 있었습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식사는 잘하셨고요? 미음 몇 숟갈 뜬 게 다다. 배가 당겨서 숨 쉬는 것도 말하는 것도 영 쉽지가 않구나.
그러게 무리해서 전화하지 마시고 푹 쉬시지 그러셨어요. 내가 가슴이 답답해서 안 되겠다. 너 도대체 왜 한 번을 안 들여다보냐?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부재를 묻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죠. 제 입장에서 제가 겪은 수모를 온전히 털어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하려던 칼질을 멈추고 조용히 대답했죠. 가게가 너무 바빠서요. 남편이 종일 간병하니까 저는 혼자서 장사에 집중하려고요. 거짓말 마라. 네. 네가 장사 바쁘다고 시어미 수술에 코빼기도 안 비치래냐. 준이가 열병이 나서 펄펄 끓을 때도 나 아프다 그러면 애를 업고 달려오던 게 너다. 시어머니의 꿰뚫어 보는 듯한 정곡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제 남편 놈이 회복실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조는 걸 보니까 아주 우라통이 터지더라. 그래서 내가 발로 녀석 정강이를 걷어차고 물어봤다. 수진이는 왜 안 오냐고 말이다. 남편이 뭐라고 하던가요? 뭐라긴 뭐라 그래. 시선 슬슬 피하면서 가게 때문에 바빠서 못 왔다고 얼버무리더구나. 그래서 내가 아주 병실이 떠나가라 호통을 쳤지. 며느리가 올 사람이 안 오면 다 이유가 있는 거다. 네가 며느리한테 무슨 짓을 했길래 애가 병원 문턱도 안 밟냐고 말이다. 순간 제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며 콧잔등이 시큰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무조건 자기 핏줄만 감싸고 도는 그런 맹목적인 분이 아니셨죠. 제 성실함과 됨됨이를 오롯이 알아주시고 오히려 아들의 잘못을 의심해 주시는 그 마음에 설움이 왈칵 밀려올 뻔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남편의 만행을 다 일러 바치면 안 그래도 아프신 분께 더 큰 상처를 드릴 것 같았어요. 어머님, 진짜 아무 일도 없어요. 그래, 알겠다. 내가 이놈 자식을 아주 달달 볶아서라도 너한테 잘하게 만들 거다. 너도 참지 말고 내내 할 말 다 하고 살아라.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면서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이 터덜터덜 묵직한 발걸음으로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는 앞치마를 두르기도 전에 홀 구석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땅이 꺼져라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나 진짜 미치겠다. 우리 엄마 수술하고 나서 성격이 완전히 이상해지셨어. 왜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는데? 저는 알면서도 모른 척 등도 돌리지 않은 채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아니, 병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나보고 너한테 무슨 짓을 했냐고 막 닥달을 하시잖아.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는데? 내가 뭘 잘못해. 그냥 장사가 바빠서 못 온다고 끝까지 잡아댔지. 당신은 진짜 양심이라는 게 없구나. 제 차가운 반응에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그래도 아픈 엄마 앞에서는 적당히 둘러대야 할 거 아니야. 네가 끝까지 안 오니까 나만 병실에서 나쁜 놈 취급받잖아. 나쁜 놈 취급이 아니라 당신 원래 나쁜 놈 맞아. 뭐라고? 어머니가 당신 속도 모르고 호통치신 게 그렇게 억울해? 내가 당신한테 당한 수모는 생각 안 하고 오로지 당신 체면 깎인 것만 중요하지? 그놈의 머슴 타령 좀 그만해라.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눈빛은 묘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펄펄 뛰며 제게 막말을 쏟아냈을 텐데 지금은 그럴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아 보였죠. 어머니가 호통을 치신 이유가 뭔지 잘 생각해봐. 당신이 평소에 나한테 어떻게 했으면 어머니까지 당신을 제일 먼저 의심하시겠어. 당신은 나를 아내로 존중한 게 아니라 그저 당신 집안일을 대신해주는 식모로 여겼던 거야. 아니야,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그러니까 시어머니 수술에는 내가 무조건 와야 한다고 당연하게 명령을 했겠지.
저는 들고 있던 행주를 싱크대에 툭 던지듯 내려놓고 남편을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당신 자존심 깎이는 건 죽기보다 싫고 내 가슴에 대못 박힌 건 아무렇지도 않아? 남편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쳐다보다가 이내 두 손으로 자기 얼굴을 거칠게 쓸어내렸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제 눈에도 똑똑히 보였죠. 자신이 가장 의지하던 어머니에게조차 질책을 받고 아내에게는 철저히 외면당하는 현실. 온전히 혼자 감당해야 하는 육체적 고통과 병원 간병의 무게가 그의 알량하고 뻣뻣했던 자존심에 서서히 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입에서 미안하다는 진심 어린 사과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량한 자존심을 굽히는 대신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려 발버둥 치고 있었죠. 저는 그런 남편의 나약한 모습을 서늘하게 내려다보며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로는 절대 깨닫지 못할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다시 묵묵히 돌아서서 마감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호통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끝내 제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이 퍽 우스웠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말로 싸우거나 화를 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하고 체계적으로 제 존재 가치를 증명해 보이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표를 하나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이 치킨집에서 제가 묵묵히 담당하고 있던 모든 업무를 낱낱이 적어 내려갔습니다. 식자재 발주부터 시작해서 창고 재고 관리, 배달앱 리뷰 답글 달기, SNS 마케팅, 아르바이트생 스케줄 관리, 그리고 매달 말일에 하는 세금 정산까지 빼곡하게 채워진 리스트를 A4 용지에 큼지막하게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남편이 매일 아침 문을 여는 주방 냉장고 정면에 떡하니 붙여두었죠. 오후에 가게로 출근한 남편은 냉장고에 붙은 종이를 보고 미간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여보, 이게 다 뭐야? 보면 몰라. 내가 우리 가게에서 매일 하고 있는 업무 리스트야. 남편은 코웃음을 치며 종이를 훑어보았습니다. 참나 별걸 다 유세 떤다. 이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표까지 만들어서 붙여놔.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다행이네. 저는 무표정한 얼굴로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선언했습니다. 오늘부터 딱 일주일간 나는 여기 적힌 내 업무만 할 거야. 뭐? 당신 담당인 튀김기 앞이나 홀 서빙은 당신이 알아서 해. 내가 덤으로 도와주던 자잘한 일들은 이제 일절 안 할 테니까. 제 폭탄 선언에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래, 마음대로 해. 어차피 닭 튀기고 손님 받는 게 제일 힘든 거지. 그깟 잡이란 도와준다고 가게가 안 굴러갈 줄 알아? 남편은 큰 소리를 뻥뻥 쳤지만 그 호언장담이 무너지는 데는 채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문제가 터진 곳은 주방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새벽 일찍 나와서 닭을 염지하고 퇴근하는 대신 딱 제 출근 시간에 맞춰 가게에 나갔습니다. 당연히 튀김 반죽은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죠. 저녁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하자 남편은 텅 빈 반죽통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야, 반죽이 하나도 없잖아. 당신 아침에 나와서 반죽 안 만들어 놨어? 저는 포장 용기를 접으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튀길 때 쓰는 거잖아. 내가 당신 편하라고 아침 일찍 나와서 미리 해두던 거진의 원래 업무가 아니야. 필요하면 당신이 직접 깨어서 써. 남편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허둥지둥 밀가루 포대를 뜯었습니다. 하지만 주문 알림음은 미친 듯이 울려대고 차가운 반죽은 마음처럼 쉽게 개어지지 않았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틈틈이 채워두던 치킨 무와 양념 소스통도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남편이 닭을 튀기다 말고 창고로 달려가 소스를 리필하느라 주방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 진짜 미치겠네. 남편의 비명이 주방을 채웠지만 저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제 일만 묵묵히 해냈습니다. 다음 날은 홀 서빙을 도와주는 아르바이트생이 출근하지 않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제가 스케줄 관리를 제 손에서 놓아버렸기 때문이죠. 남편이 부랴부랴 아르바이트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오늘 왜 출근 안 해? 사장님, 저 이번 주 화요일은 학교 시험 있어서 뺀다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모님이 알았다고 하셨는데요. 남편은 황당한 얼굴로 전화를 끊고 저를 원망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알바생 스케줄 펑크난 거 알면서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알바생 관리는 내 업무 리스트에 있잖아. 내가 내 선에서 처리하고 대타를 안 구한 건데 당신이 왜 화를 내? 당신은 홀 서빙 담당이니까 오늘 혼자 서빙하면 되겠네. 결국 남편은 튀김기 앞에서 기름을 뒤집어 쓴 채로 홀까지 뛰어다니며 주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손님들은 물조차 늦게 나온다며 불만을 터뜨렸고 가게 안은 원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태는 점점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저녁 가장 잘 나가는 순살 치킨 메뉴가 모조리 품절 처리되어 버린 겁니다. 제가 식자재 발주를 딱 제가 계산한 최소한의 물량만 넣어버렸거든요. 아니, 주말인데 순살이 떨어지면 어떡해. 당신 발주를 어떻게 한 거야? 재고 관리는 내 몫이니까 내가 알아서 해. 당신이 튀길 닭이 없으면 좀 쉬고 좋잖아. 제 차가운 대꾸에 남편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주저앉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배달앱 리뷰창에는 별점 테러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항상 애교 있게 달아주던 정성스러운 답글이 멈추자 손님들의 불만이 고스란히 별점 하락으로 이어진 것이죠. 불과 일주일, 제가 제 몫의 일만 하고 남편의 짐을 덜어주지 않은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가게 매출은 반토막이 났고 배달의 평점은 곤두박질 쳤으며 남편의 체력은 완전히 고갈되어 버렸죠. 마감 청소를 끝낸 새벽 남편은 미끄러운 주방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고 땀에 젖은 앞머리는 초라하게 이마에 들러붙어 있었죠. 그제야 남편은 냉장고에 붙어 있는 제 업무 리스트를 멍한 시선으로 올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이 혼자 다 이끌어간다고 떵떵거리던 이 치킨집이 사실은 묵묵히 뒤를 받쳐주던 제 희생 없이는 단 하루도 온전히 굴러갈 수 없다는 사실. 그 지독하고도 명백한 진실이 남편의 뼛속까지 파고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진 남편을 내려다보며 속으로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식모도 머슴도 아닌 이 가게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이제 조금은 뼈저리게 깨달았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텅 빈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 절망하던 그날 밤이 지나고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가게는 여전히 매일 삐걱거렸고 배달앱의 별점은 곤두박질 쳤지만 저는 제 원칙을 굽히지 않았죠. 통쾌함이 밀려올 줄 알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치워지지 않은 무거운 돌덩이가 얹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친정 부모님 이삿날 이후 혹시라도 두 분이 제 목소리에서 수심을 눈치채실까봐 일부러 연락도 뜸하게 하고 지냈거든요. 이사날 무거운 짐을 나르다 시멘트 벽에 부딪혀 들었던 시퍼런 멍도 행여나 들킬까봐 긴 소매 옷으로 꽁꽁 숨기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평일 낮이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일찍 하원한 준이를 돌보기 위해 친정엄마가
예고도 없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엄마, 갑자기 연락도 없이 웬일이셔? 오냐, 우리 똥강아지 할미 왔어. 엄마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준이를 품에 덥석 안고 뽀뽀를 퍼부으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바라보던 인자한 눈길이 제 얼굴에 닿는 순간 엄마의 눈빛에는 깊은 수심이 서려 있었죠. 수진아,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됐니? 요즘 장사가 너무 바빠서 그래. 거짓말하지 마라. 엄마는 준이에게 텔레비전을 틀어주시고는 제 손목을 이끌어 식탁 의자에 앉히셨습니다. 너 이삿날 혼자 와서 집 나를 때부터 내가 다 눈치채고 있었어. 무슨 소리야, 아무 일도 없었어. 사위가 장사 바빠서 못 온다고 했다고? 엄마의 차분하고 나지막한 물음에 저는 애써 시선을 피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응, 그날 단체 주문이 밀려서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었대. 내가 널 하루 이틀 키웠니? 내 목소리만 들어도, 내 눈빛만 봐도 무슨 일인지 다 알아. 엄마는 거칠어진 제 두 손을 따뜻하고 투박한 손으로 감싸주셨습니다. 사위가 뭐라 했어? 그 다정하고도 애틋한 한마디에 지난 한 달 동안 독하게 참고 버텼던 제 감정의 둑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겁게 붉어지더니 이내 굵은 눈물방울이 뺨을 타고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죠. 소리내어 울지 않으려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짐승처럼 꺽꺽거리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그래, 다 말해봐. 무슨 험한 말을 들었길래 우리 딸 속이 이렇게 시커멓게 타들어갔어. 저는 가슴을 치며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결국 그날 남편이 내뱉었던 모진 말을 모조리 털어놓았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우리 집 머슴이냐고 그랬어. 장인 장모 이삿짐 나르는 거 자기는 뼈 빠지게 일해서 못하겠다고 니네 집안일은 니니가 알아서 하라고 화를 냈단 말이야. 저는 엄마가 그 말을 듣고 불같이 화를 내실 줄 알았습니다. 당장 사위에게 전화를 걸어 쌍심지를 켜고 호통을 치시거나 괘씸하다며 가슴을 치실 줄 알았죠. 하지만 엄마의 반응은 제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엄마는 소리 높여 화를 내는 대신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며 제 손을 더욱 꽉 쥐셨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엄마, 내가 너무 미안해. 나 때문에 엄마 아빠 무시당하게 만든 것 같아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네가 왜 미안해? 엄마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수진아, 나는 사위가 내 집 안 날라줬다고 서운한 게 아니야. 늙은 부모 짐덩이 취급당한 게 억울해서 이러는 것도 아니다. 그럼 왜 우는데? 나는 우리 딸이 그 모진 소리를 듣고도 혼자 끙끙 앓으며 이삿짐을 다 날랐을 생각에 가슴이 미어져서 그래. 엄마, 남편한테 그런 험한 소리를 듣고 친정에 와서 그 무거운 걸 혼자 다 들면서 속으로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우리 딸 가슴에 얼마나 피멍이 들었을까? 엄마는 거친 손으로 제 젖은 뺨을 닦아주시며 조용히 다독이셨습니다. 내가 억울한 게 아니라 내 새끼가 귀한 대접 못 받고 산 게 속상해서 그래. 엄마의 그 애끓는 한마디는 제 심장 깊은 곳에 커다란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지금껏 저는 묵묵히 참고 희생하는 것이 가족의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굳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무심하게 굴어도 시댁에 일방적인 요구가 있어도 내가 한 번 더 참고 웃어넘기면 다 괜찮을 거라 여겼죠. 하지만 그 알량한 인내가 오히려 제 자신을 갉아먹고 있었고 급기야 저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친정 부모님에게까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딸이 남편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식모처럼
머슴처럼 취급받는 것을 지켜보는 친정엄마의 마음이 어떨지 저는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겁니다. 한참을 엄마 품에 안겨 아이처럼 울고 난 후 저는 소매로 남은 눈물을 벅벅 닦아냈습니다. 흐릿했던 시야가 맑아지면서 머릿속에 안개처럼 끼어있던 상념들도 말끔하게 거치는 기분이었죠. 엄마, 나 이제 안 울어. 그래, 울지 마라. 눈물 흘릴 가치도 없는 사람 때문에 짐 빼지 마. 나 이제 바보같이 참기만 하면서 안 살 거야. 잘 생각했다. 참는 게 착한 게 아니더라. 부당한 건 말해야 아는 거고 화낼 땐 화를 내야 사람들이 널 만만하게 안 보는 거야. 엄마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제 굽은 등을 힘차게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은 저에게 험한 세상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거대한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죠.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신 후 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따뜻하게 데워진 보리차를 두 손으로 감싸쥐며 엄마가 남기고 간 말들을 가슴속에 하나하나 새겨 넣었죠. 참는 게 착한 게 아니다. 말해야 바뀐다. 이 명제는 제 지난 삶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지금껏 저는 아내라는 이유로, 엄마라는 이유로 제 자신을 지우고 껍데기만 남은 채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의 헌신과 희생을 거름 삼아 뻔뻔하게 왕처럼 군림해왔던 거고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더 이상 묵묵히 참아주는 착한 아내, 말 잘 듣는 식모 역할은 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내 부모도 편안하게 두 다리를 뻗고 주무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뼈저리게 깨달았으니까요.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그 짙은 노을빛을 조용히 바라보는 제 두 눈에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차올랐습니다. 말로 하는 잔소리나 투정 따위는 이기적인 남편에게 결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잘 압니다. 동등한 부부가 아니라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관계라면 그것은 이미 정상적인 가족이 아니었죠. 이제 남편에게 제 가치를 그리고 부부라는 이름의 진짜 무거운 의미를 확실하게 뼈에 새겨줄 때가 왔습니다. 친정엄마가 다녀가신 후 제 마음속에는 서늘하고도 단단한 기둥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더 이상 감정에 호소하며 눈물을 흘리거나 목소리를 높여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말로 100번 1000번 떠들어봤자 남편의 그 견고하고 이기적인 껍질은 절대 깨지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단호한 행동으로 보여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밤이 깊어질 무렵 저는 서재에 있는 컴퓨터 전원을 켰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양식 하나를 다운로드하여 프린터로 조용히 출력했죠. 백색 용지 위로 선명하게 찍혀 나오는 글자들을 보며 제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저는 식탁 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 서류를 가지런히 올려두었습니다. 물론 제가 당장 내일 법원에 달려가서 도장을 찍고 진짜로 이혼을 하겠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당신의 이기적인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나는 언제든 미련 없이 이 집을 떠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서류 옆에는 노란색 메모지를 한 장 꺼내어 제 요구사항을 아주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습니다. 글씨 하나하나에 제 굳건한 결의를 꾹꾹 눌러 담았죠. 치킨집 공동명의 지분 50%, 혼인 중 형성 재산 분할, 양육권, 아이 양육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을 메모지 맨 아래에 굵은 펜으로 적어 넣었습니다. 당신은 머슴 없이, 식모 없이 살면 됩니다. 새벽 2시가 훌쩍 넘은 시간, 현관문 도어록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게 마감을 혼자 엉망진창으로 끝내고 돌아온 남편의 발걸음 소리는 시체처럼 무거웠습니다. 저는 안방 문을 살짝 열어둔 채 침대에 누워 거실의 동정을 조용히 살폈죠. 아, 온몸이 쑤시네. 남편은 신발을 대충 벗어 던지고 거실로 들어오며 혼잣말을 앓는 소리처럼 뱉어냈습니다. 목이 말랐는지 곧장 주방으로 향하던 남편의 발걸음이 식탁 앞에서 우뚝 멈춰 섰습니다. 환하게 켜진 주방 조명 아래 식탁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서류 봉투와 메모지가 그의 퀭한 시선을 사로잡은 겁니다. 거실에는 째깍거리는 시계바늘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다 뭐야? 남편의 갈라진 목소리가 텅 빈 주방을 울렸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종이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남편의 거친 숨소리가 훅 하고 끼쳐왔죠. 이혼 서류라는 글자를 발견한 순간 남편은 숨을 들이켜며 그대로 얼어붙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남겨둔 메모를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겠죠. 치킨집 지분, 재산 분할, 양육권. 남편이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메모의 내용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다다랐을 때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지며 쇳소리를 냈습니다. 머슴없이, 식모 없이 살라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쿵. 무언가 바닥으로 무겁게 무너져 내리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다리에 힘이 풀려 주방 식탁 의자를 붙잡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는 소리였죠. 자신이 머슴이라 칭하며 짐꾼 취급했던 장인 장모, 그리고 식모라 부르며 부려먹으려 했던 아내. 자신이 그토록 오만하게 뱉어냈던 독설들이 시퍼런 칼날이 되어 자신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온몸으로 깨달은 겁니다. 여보. 남편이 안방문을 향해 기어오듯 다가오며 다급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켜 안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실 불빛에 드러난 남편의 몰골은 그야말로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기름때에 절어있는 셔츠, 공포에 질려 커진 두 눈, 그리고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고 있는 두 손. 제가 쥐어준 이혼 서류를 생명줄이라도 되는 양 꽉 움켜쥔 채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죠. 당신, 이거 진짜야?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당신 진짜 나랑 이혼할 생각으로 이러는 거야? 남편의 눈동자는 공포와 절망으로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 의자를 빼고 앉아 그런 남편을 아주 차갑고 무미건조한 시선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서류에 적힌 글씨 못 읽어? 뜻 모르는 단어라도 있어?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나한테 이혼 서류를 내밀어. 당신 태도가 계속 그따위면 나는 정말 미련 없이 갈 수 있다고 분명히 경고하는 거야. 장사 핑계대고 내 부모님 짐짝 취급할 때 당신은 이미 내 남편이기를 포기한 거나 다름없어. 남편은 억울하다는 듯 변명하려 입을 달싹거렸지만 제 서늘한 기세에 눌려 제대로 된 말조차 꺼내지 못했습니다. 가게 매출이 그렇게 중요해? 그럼 치킨집은 당신이 다 가져. 대신 내 몫의 지분과 내 노동력에 대한 대가는 정확하게 계산해서 현금으로 줘. 당신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돈 끌어안고 혼자 평생 잘 살아봐. 아플 때 간호해줄 식모도 굳은 일 대신해줄 머슴도 없이 당신 혼자서 말이야. 제 입에서 쏟아지는 날카로운 말들은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남편의 심장에 꽂혔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린 채 어깨를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뻣뻣하고 견고해 보이던 그의 알량한 자존심이 산산조각이 나서 흩어지는 순간이었죠. 침묵이 길어질수록 남편의 숨소리는 짐승의 헐떡임처럼 거칠고 비참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남편의 입술이 열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그 말 한마디가 나오기까지 참으로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내가 진짜 다 잘못했어, 수진아. 결혼 4년 차. 늘 자신이 이 집안의 기둥이자 권력자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남편의 입에서 처음으로 터져 나온 명백한 사과였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푹 숙인 남편을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슴속을 짓누르던 체증이 한순간에 쑥 내려가는 듯한 강렬한 카타르시스가 전신을 휘감았죠. 하지만 저는 섣불리 그를 용서하거나 다정한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이 한마디로 모든 상처가 씻길 만큼 제 가슴에 맺힌 피멍이 가볍지 않았으니까요. 바닥에 엎드려 오열하던 남편은 한참 뒤에야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로 걸어가 조용히 자리에 앉았죠. 남편도 제 옆으로 다가와 무거운 몸을 뉘이듯 앉았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오랜만에 텔레비전 소리도 없는 고요한 거실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두 손에 얼굴을 파묻고 있던 남편이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여보, 내가 진짜 미친놈이었어. 당신이 그렇게 상처받은 줄도 모르고 내 생각만 했어. 그걸 이제야 알았어? 나는 솔직히 네가 내 아내니까, 며느리니까 당연히 다 해주는 줄 알았어. 우리 엄마 수술날 네가 안 오니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 병원에서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얼마나 막막하고 무서웠는지 몰라. 그런데 그제야 깨달았어. 그게 바로 한 달 전에 당신이 느꼈던 감정이었구나. 내가 당신을 그토록 외롭고 비참하게 만들었구나. 남편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맑아질 정도로 아주 차분하고 또렷하게 제 진심을 전했죠. 똑똑히 들어. 나는 당신네 집 식모도 아니고 우리 집 머슴도 아니야. 당신의 평등한 아내이고 치킨집을 같이 키운 동업자고 준이의 엄마야. 내 부모님이 당신 부모님보다 덜 소중한 게 아니라고. 당연하지. 내가 다 잘못했어. 앞으로 한 번만 더 내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거나 나를 아랫사람 취급하면 그때는 이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진짜 법원 가는 줄 알아. 명심할게. 진짜 다신 안 그럴게. 남편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친정아버지의 번호를 누르더군요. 스피커폰 너머로 익숙한 통화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오냐, 사위. 밤늦게 장사하느라 피곤할 텐데 웬일인가. 아빠의 다정하고 온화한 목소리가 들려오자 남편의 뺨 위로 참았던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아버님, 저예요. 목소리가 왜 그런가? 무슨 일 있어? 아버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삿날 제가 당연히 가서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부족하고 어리석었습니다. 장모님 무릎도 안 좋으신데 저 혼자 편하자고 아내만 보내고 정말 죄송합니다. 남편은 수화기를 부여잡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이내 아빠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괜찮다. 우리 사위 혼자 닭 튀기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아. 자니가 수진이 아끼고 사랑해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다 고마워.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말고 푹 쉬어. 그 짧고 담담한 한마디에 남편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소리내어 통곡했습니다. 저 역시 콧잔등이 시큰해졌지만 이번에는 억울함이 아닌 위로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가 입원해 계신 병원을 찾았습니다. 제가 며칠 만에 병실에 나타나자
시어머니는 반가움과 놀라움이 교차하는 표정을 지으셨죠. 아이고, 수진아. 장사하느라 바쁜데 못하러 왔어. 어머님, 그동안 못 와봬서 죄송해요. 제가 병상 옆에 앉아 어머니의 야윈 손을 잡는 순간 뒤에 서 있던 남편이 침대 곁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갑자기 웬 뚱딴지 같은 소리야. 남편은 체념한 듯 하지만 아주 솔직하게 지난 한 달간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장인 장모님 이사 때 자신이 머슴이냐며 막말을 했던 일, 제가 혼자 가서 짐을 나르다 손목을 다쳐왔는데도 짜증만 냈던 일, 그리고 이번 수술에 며느리가 당연히 식모 노릇을 해야 한다며 저를 함부로 대했던 일까지 전부 다요. 이야기를 듣는 내내 시어머니의 표정은 무섭도록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고백이 끝나기가 무섭게 어머니가 손을 번쩍 들어 남편의 머리통을 쥐어박으셨습니다. 아, 이 몹쓸 놈아. 수진이한테 그런 소리를 했어. 내가 너를 이따위로 가르쳤냐? 엄마, 잘못했어요. 수진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사돈 어른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셨는데 네가 감히 처가 어른들을 짐짝 취급해. 네가 머슴이면 나는 수진이 친정집 식모라도 가서 살아야 해. 이 못난 놈아. 시어머니는 수술한 배가 당기는 것도 잊으신 채 분통을 터뜨리며 남편의 등짝을 사정없이 후려치셨습니다. 당장 수진이한테 무릎 꿇고 싹싹 빌어. 이 착한 애가 얼마나 속이 썩어 문드러졌으면 병원 문턱을 안 밟았겠어. 어머니, 고정하세요. 배 수술하신 지 얼마 안 돼서 무리하시면 안 돼요. 제가 다급히 시어머니를 말렸지만 어머니는 오히려 제 두 손을 꽉 부여잡고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수진아, 내가 널 볼 면목이 없다. 자식 농사를 잘못 지어서 귀한 남의 집 딸에게 이 고생을 시키는구나. 정말 미안하다, 내 새끼.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와 불호령에 제 마음속 마지막 남은 앙금마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머리를 쥐어 뜯긴 남편도 제 옆에서 연신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훔치고 있었죠. 더 이상 혼자 앓고 혼자 상처받던 그 서러운 시간들은 완전히 끝이 났음을 직감했습니다. 그 폭풍 같았던 병원에서의 눈물바다가 지나가고 어느덧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희 가족의 일상에는 정말 마법 같은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죠. 여보, 오늘 목요일이니까 내가 일찍 마감하고 들어갈게. 당신 혼자 홀 청소까지 다 하고 오려면 힘들지 않아? 괜찮아. 준이 목욕시킬 시간 늦어지니까 당신 먼저 퇴근해. 남편은 매주 목요일마다 저를 먼저 집으로 돌려보내고 혼자 가게 마감을 도맡고 있습니다. 제가 퇴근해서 쉴 수 있도록 아이의 목욕부터 양치질, 그리고 동화책을 읽어주며 재우는 것까지 온전히 전담하게 되었죠. 준이야, 아빠랑 거품 목욕할까? 우와, 신난다. 욕실에서 들려오는 부자의 유쾌한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소파에 기대어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깁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평화로운 저녁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남편의 긍정적인 변화는 집안에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한 달에 한 번씩 반드시 짬을 내어 친정집에 방문하고 있어요. 장모님 현관 센서 등이 자꾸 깜빡거리길래 제가 밝은 걸로 싹 갈아놨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위 쉬는 날 쉬지도 못하고 고생이 참 많네. 고생은요? 장인어른 화장실 수도꼭지 뻑뻑하신 것도 제가 오늘 새 걸로 다 교체할게요. 남편은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공구함을 들고 친정집 구석구석을 살피며 고장난 곳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장인 장모 이삿짐 나르는 게 자기 일이냐며 머슴 타령을 하던 그 이기적인 남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아버지는 흐뭇한 얼굴로 땀 흘리는 남편의 등을 든든하게 두드려 주셨습니다. 엄마는 사위가 제일 좋아하는 소갈비찜을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산더미처럼 차려주셨고요. 당신 오늘 갈비찜 진짜 맛있게 먹더라. 장모님 솜씨가 예술이잖아. 나 2그릇이나 먹어서 지금 배가 터질 것 같아. 우리 엄마 아빠 알뜰하게 챙겨줘서 정말 고마워. 부부 사이에 고맙긴 뭘. 내가 그동안 못했던 거 다 갚으려면 아직 멀었지.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두 손을 맞잡은 저희 부부는 서로를 향해 따뜻하고 뭉클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치킨집의 운영 방식도 이전과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과거처럼 철저하게 내일과 내일을 나누며 서로를 방관하던 차가운 분업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바쁠 때 기꺼이 짐을 나누어지는 진정한 협업으로 거듭났죠. 여보, 오늘 배달 주문 너무 몰리는데 내가 튀김기 하나 맡을까? 그럼 당신이 양념 버무리는 것만 좀 도와줘. 알았어. 내가 금방 장갑 끼고 갈게. 이제 저는 급할 때 앞치마를 두르고 닭을 함께 튀깁니다. 남편 역시 틈틈이 치킨 물을 채워놓고 포장 용기를 산더미처럼 접어두며 제 일손을 돕죠. 서로의 업무를 깊이 이해하고 언제든 백업할 수 있도록 크로스 트레이닝을 거친 덕분입니다. 가게는 예전보다 훨씬 더 원활하고 활기차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손님들에게도 전해진 것일까요? 곤두박질 쳤던 배달 앱의 별점도 다시 만점을 향해 오르기 시작했고 단골 손님들의 발걸음도 부쩍 늘어 매출도 훌쩍 뛰었습니다. 건강을 완벽하게 회복하신 시어머니도 일주일에 한 번씩 잊지 않고 저희 집을 찾아오십니다. 할머니 오셨다. 오냐, 우리 똥강아지 밥은 잘 먹고 있었어? 어머니는 항상 양손 무겁게 정성껏 만든 밑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오셔서 준이를 돌봐주십니다. 제가 장사 준비로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일 때면 어김없이 제 등 뒤로 다가와 따뜻하고 거친 손을 얹어주시죠. 우리 며느리 맨날 뜨거운 기름 앞에서 장사하느라 고생이 참 많다. 아니에요, 어머님. 남편이 주방 일도 많이 도와주고 준이도 잘 돌봐줘서 요새는 살만해요. 그놈 자식이 이제야 철이 좀 단단히 들었나 보구나. 다 어머님이 제 편에서 든든하게 야단쳐 주신 덕분이에요. 네가 속이 깊어서 그 모진 세월을 참아준 거지. 어머니는 제 뺨을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시며 눈가에 주름이 잡히도록 환하게 웃으십니다.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걱정과 애정이 오가는 이 평범한 순간들이 저는 참으로 소중하고 가슴 벅차게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지난 3개월의 시간은 저희 가족의 참 많은 것을, 아니 모든 것을 아름답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밤하늘의 별빛이 유난히 반짝이는 오늘 밤, 저는 곤히 잠든 남편과 아이의 평온한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깁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참으로 묘하고 어려운 평생을 풀어가야 할 숙제 같습니다. 가족이라는 단단한 이름으로 묶여 있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서로를 향한 존중과 예의가 굳건한 밑바탕으로 깔려 있어야만 하죠. 과거에 저는 그저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 무조건 참고 희생하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맹신했습니다. 남편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가슴에 시퍼런 피멍이 들어도 그것을 숨기는 것이 가족의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 착각했었죠. 하지만 뼈저린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무작정 참는다고 해서 사랑이 유지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속으로 삼킨 불만과 억울함은
가슴속에 독처럼 차곡차곡 쌓여 언젠가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화염처럼 폭발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먼저 귀하게 여기고 당당하게 존중해야 상대방도 나를 귀한 사람으로 대접하게 되는 거였어요. 부당함 앞에서의 침묵은 결코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서운한 것은 말하고 부당한 대우에는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어 나의 가치를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은 진짜 평등하고 건강한 부부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었죠. 이제 저희 부부 사이에는 일방적인 헌신과 희생만을 강요받는 억울한 식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아랫사람이 되었다며 억지를 부리고 꾸준히를 기피하던 어리석은 머슴도 더 이상 이 집에 살지 않죠. 우리의 거실에는 서로의 부족한 점을 따뜻하게 채워주고 힘들 때 언제든 편안히 기댈 수 있는 든든하고 동등한 인생의 동반자만 마주 앉아 있을 뿐입니다. 참으로 먼 길을 돌아오긴 했지만 우리는 뼈아픈 갈등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서로의 진짜 가치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비바람과 거친 폭풍우를 뚫고 나와 한층 더 견고하고 단단해진 우리 가정. 식모도 머슴도 아닌 서로를 동등하게 존중하는 부부. 우리는 그제야 껍데기가 아닌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참는 것이 미덕인 시대는 이제 정말 지났습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남도 나를 귀하게 대접한다는 사실을 이번 사연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부부는 어느 한쪽이 머슴이나 식모가 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동등한 인생의 동반자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일방적인 희생이 아닌 서로를 향한 따뜻한 존중과 사랑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소중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통쾌하고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